안녕하세요. 박인규입니다. 하루 만에 끝장내기 화학 특강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변리사 화학을 총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강의는 한 10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요.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우리 이론서 있죠? 이론서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쭉 보면서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고, 덜 중요한 내용은 뭐고, 요거는 스킵해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쫙 훑어볼 거고요. 또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또 몇 가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역시 각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 왔고, 또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3회분입니다. 그래서 각 회차별로 10문제씩 이렇게 들어있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듣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이제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화학 전체의 목차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목차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차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지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일반화학 내용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약에 목차 구조가 딱 잡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어느 단원의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딱 위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잘 안 까먹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목차 구조가 없으면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자마자 다 까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를 몰라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지도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목차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지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일반화학 내용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약에 목차 구조가 딱 잡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어느 단원의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딱 위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잘 안 까먹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목차 구조가 없으면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자마자 다 까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를 몰라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지도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목차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예, 이렇게 지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요. 일반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과학이죠. 그래서 일반화학의 단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왼쪽은 물질의 구조 파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는가 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내용들은 물질의 변화 파트예요. 물질의 변화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가 뭔가 수많은 종류의 반응들이 막 겉으로 볼 때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반응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들이 있고 또 그 규칙들을 여러 가지 반응에 적용하면서 이제 어떤 반응이 얼만큼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일단 1장의 화학의 기초랑 이 원자 분자 이온은 이 전체 이제 내용 구조를 나무라고 치면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의 기초랑 원자 분자 이온에 있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내용을 등한시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온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환산 인자라든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진행하면은 진행은 돼요. 근데 계속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상식이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계산이 뻑뻑하지? 이런 증상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데서 되게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3, 4, 5, 6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전체 나무에서 줄기 역할을 하는 거죠. 양론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거죠. 반응 전후에 얼만큼 어떤 물질이 없어지고 생기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이 양론을 만약에 못 하잖아요. 양론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은 양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단원에 다 그 문제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단원들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이쪽 변화 파트. 이 변화 파트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양론 계산을 잘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이쪽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용액의 양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용액상에서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용액을 섞고 뭐 농도, 부피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양론 계산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걸 잘해야 요 뒤에 용액 반응, 뭐 여러 가지 산염기 반응이나 용해도 평형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기체를 못한다고 해서 기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기체 반응과 관련된 뭐 평형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체 주제로 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열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열화학은 한마디로 어떤 반응 전후의 에너지의 양의 변화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화학 양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열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의 양을 다루는데 익숙해야 이 뒤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도 다음 단원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한 단원들이에요. 이쪽 이제 빨간 가지로 표현한 거는 물질의 구조 파트죠. 원자가 어떻게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는가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라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오비탈이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원소들이 있고 그 원소들을 주기율표에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주기율표의 위치에 따라서 그 원소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율표의 어느 위치에 있는 거랑 그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주기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처음 보는 원소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아, 얘는 대충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 주기율표 밑에 황이 있고 밑에 셀레늄이 있겠죠. 셀레늄이란 원소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죠. 그런데 셀레늄은 어차피 산소랑 같은 족 원소니까 산소랑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고 셀레늄을 포함한 요런 물질은 요런 성질을 나타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장이 중요하죠. 원자들이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이룰 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결합해서 어떤 유형의 물질들을 만드는가, 뭐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특히 공유 결합에 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오비탈이 겹쳐서 형성되는 건데 어떤 원리로 오비탈이 겹치는지, 또 어떻게 그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배유화물은 거의 뭐 책의 맨 뒤에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요. 배유화물도 구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 이온과 그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리간드가 어떤 이성질체들을 만들고 또 뭐랑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색깔이나 자기적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물질의 변화 파트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의 변화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수많은 종류의 반응들이 복잡하게 일어나도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그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19장 이상기 전력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반응을 크게 보면은 화학적 변화랑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얼음이 녹거나 아니면 증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용액이 형성되거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 변화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그 내용이고요. 또 이제 13장은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메인 줄기가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반응 속도를 공부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면은 독립적으로 반응 속도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또 게다가 만만치 않게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꼭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에서 제일 중요한 줄기가 바로 여기죠. 이만큼. 예, 바로 물질의 변화 파트에서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평형입니다. 평형. 예, 여기 있는 주제들은 막 수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평형 하나예요. 평형 하나. 평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예, 어떤 반응이든지 일어날 때 결국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속도가 언젠가는 같아집니다. 그걸 평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하면은 평형상수가 항상 일정합니다. 예. 근데 그 원리는 반응의 종류랑 상관없이 모든 반응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14장은 이 평형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그 평형의 원리를 다양한 중요한 반응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원리, 평형상수는 일정한 온도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르샤틀리 원리죠. 그 원리를 다양한 반응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형을 잘 모른다, 예,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단원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왜 이쪽 단원을 어려워하는지도 몰라요. 예, 왜냐면은 그분 이제 머릿속에는 어차피 이런 그림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하게 난 산염기가 안 된다. 아니면 이상하게 용해도 평형이 안 돼요. 아니면은 이상하게 난 화학 연력학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뇌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그 모든 원인은 평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했다. 요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평형을 이렇게 다양한 수용액 반응에 적용을 하는 거고 화학 연력학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화학 반응이 아니라 그 평형의 원리가 기반하고 있는 그 바탕 원리, 그러니까 더 아래 원리를 보는 겁니다. 바로 자발성이에요. 예, 자발성. 자발성이 이제 온도나 어떤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걸 보는 거고 그 자발성의 원리를 산화환원 반응에 적용하면 그게 바로 전기화학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상기체연력학은 그냥 상저이나 화학 반응이 없는 상저이나 화학 반응이 없는 그런 이제 기체가 막 날아다니면서 온도, 압력,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값들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1장 화학의 기초입니다. 화학의 기초 단원은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독립적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바탕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내용을 보면요. 예,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 화학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화학은 과학의 한 종류잖아요. 그럼 과학이라는 게 뭐냐? 예,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단위가 중요하죠. 예,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상식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단위, 예,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접두사, 예, 접두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뭐 부피 측정 기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유효 숫자는 시험에서 이제 변리사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고 마무리할 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 차원 분석과 단위 환산. 예, 여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계산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일반학에서 중요한 핵심 습관인데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뭐냐면 첫 번째, 계산을 할 때 단위를 쓰라는 거예요. 예, 단위를 쓰세요. 물론 뭐 저 뒤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속도 상수의 단위까지 다 쓰고 뭐 기체 상수 단위 다 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최소한 양론 계산할 때 있죠. 뭐 밀리리터라든지 그람, 몰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쓰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는 계산을 할 때 비례식을 쓰지 말고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이제 수업을 잘 들은 분들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자, 비례식을 쓰면은 그때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식이 복잡하고 문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원칙만 잘 지켜서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죠. 일반화학의 실력이 요 분수령에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요 환산인자랑 단위 쓰는 습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만약에 요 습관이 잘 잡혀 있다. 그러면은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큰 문제 없이. 근데 요런 습관이 처음에 잡히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비례식은 쉽고 일종의 야매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실력이 잘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복잡한 계산, 양론 계산할 때는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양론에서 흥미가 떨어지니까 모든 게 이제 전파가 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 약하면은 다른 기능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실력을 높이고 싶으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습관을 처음에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단위를 웬만하면 꼭 쓰고 그 다음에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다른 내용도 쭉 보면은요. 뭐 온도나 밀도 이런 거는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분류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화합물이 뭐냐, 원소가 뭐냐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일장 화학의 기초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2장 원자, 분자, 이온입니다. 뭐 이쪽 단원도 예,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비율은 적고요.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화학 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은 이제 변리사에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구조, 예, 원자의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 뭐 이거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예, 동위원소 뭐 다 상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 분자와 이온, 네, 그러니까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는데 이제 제일 크게 보면은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예,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수많은 원소를 분류하자면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금속은 제일 기본적인 성질이 뭐예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먹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이룬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죠.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서 그럼 정전기적 인력으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온성 물질, 예, 이온화합을 그 거의 대부분 이제 고체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은 서로 전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전자를 뺏기기 싫으니까 그 전자를 사이에 두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A팀하고 B팀이 줄다리기를 똑같이 줄을 서로 뺏으려고 이렇게 잡고 잡아당기면은 A팀과 B팀이 줄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금속은 서로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그 내놓은 전자들이 금속 결정 전체를 그냥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자유전자죠. 그러면서 요 금속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금속 결합은 변리사에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도 되게 상식적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1번에서 30번까지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 여기 있는 요 염소랑 아르곤까지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은 요 사주기에 있는 전이금속들 있죠. 예, 요 정도도 외우면 좋습니다. 여기서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아연까지 예, 요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금속과 비금속 이런 용어나 상식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자, 쭉 넘어가고 요것도 이제 중요한 상식인데요. 어떤 원소들이 안정한 이온이 되지 않습니까?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온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Na 플러스 이온이 되죠. 근데 Na2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원소들은 딱 한 가지 종류의 이온만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보라색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 예를 들면은 F-만 가능하고 Cl-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록색으로 표현한 이 원소들은 두 가지 이상의 산화수가 가능해요. 예, 크롬 2 플러스도 가능하고 크롬 3 플러스도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전이금속 원소들이죠. 그 다음에 Fe2 플러스 3 플러스 또 구리도 1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다양한 산화수가 가능합니다. 예, 요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당연히 시험에 나오진 않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산화환원 계산하고 전기화 계산할 때는 되게 중요한 상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단원자 이온의 이름은 뭐 어려울 게 없는데, 예,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다원자 이온의 이름. 예, 이건 진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원자 이온의 이름. 이걸 모르면, 예, 이거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10분이면 외우는데, 요거를 외우면 여러 가지가 편해요. 예, 평생 일반화 공부할 때 편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안 외우잖아요. 그럼 반대입니다. 예, 평생, 이상하게 난 상식이 부족한 것 같고, 난 이상하게 일반화하기 좀 두렵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건데. 예, 반드시 외우세요. 여기 지금 죄송하지만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재 통틀어서 오타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예, 여기 아황산의 SO3-가 아니라, 예, SO3-2-입니다. 요걸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쭉 넘어가서 뭐 명명법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구체적인 명명법은 몰라도 되고요. 요 다원자 이온은 꼭 알아두세요. 쭉 넘어가고 이제 원자와 이온에서도 뭐 특별히 꼭 풀어봐야 될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3장 화학양론입니다. 화학양론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죠. 독립적으로 출제도 되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제 화학 양론은 일반화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성능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엔진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엔진이 튼튼해야 차가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반화학 실력도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양론을 얼마나 잘하는가로 다른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단원이에요. 양론을 잘해야 당연히 용액의 양론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뭐 평형, 그리고 총괄성, 여러 가지 뭐 전기화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론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기체도 어렵고 평형도 어렵고 총괄성도 어렵고 다 이게 마찰 계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론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양론은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어떤 대상의 입자수를 세는 거거든요. 예, 입자수를 세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 입자수를 세는 단위가 바로 화학에서는 몰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입자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셉니까? 그 물질의 질량을 재죠. 그럼 질량을 재면은 그 안에 물질이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쌀 한 가마니가 있어요. 그 안에 쌀이 몇 개인지 일일이 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쌀 아래 무게만 알면은 얼마든지 전체의 쌀 한 가마니의 무게로부터 쌀이 몇 알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료에 질량이 있어요. 그 질량 안에 입자수가 몇 몰이 있는지를 몰 질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어떤 사탕이 있다고 해봐요. 내가 10,000원 주고 어떤 사탕을 사는데 그 사탕 한 개가 얼마인지 알면은 내가 사탕을 몇 알 살 수 있는지 물건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양론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요 구조입니다. 예. 요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몰 질량, 또 질량, 입자수예요. 근데 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요게 바로 모든 양론 문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숨기든 해가지고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줘요. 예, 보통 뭘 주냐면은 몰 질량하고 질량을 주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뭐 얼마든지 반대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요거 두 개를 줬으면은 나는 당연히 이제 입자수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탁 눈치를 채서 그러면은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요 안에는 입자수가 숨겨져 있구나. 이런 걸 포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론 계산의 기본 틀이 갖춰졌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따라서 이 일반화 실력이 쭉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상하게 어느 한계 이상 안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 계산의 기본 틀이 되게 중요하고 그 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위를 웬만하면 꼭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식이 아니라 환산인자로 체계적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3장의 전체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일단 뭐 몰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죠. 그리고 원자량, 어떤 원자 1몰의 질량이죠. 단위는 단위 없이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 질량, 몰 질량은 어떤 입자 1몰의 질량이죠. 이걸 그냥 화학식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시료의 질량이 있을 때 내가 몰 질량만 알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 몇 개의 입자가 있는지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게만 재면 그 안에 입자 수를 순식간에 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론의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량 백분 이쪽은 그렇게 그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이제 양론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조성 백분율이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근데 간단히 보자면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어떤 화합물의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질량 백분율을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질량이 주어진 거잖아요. 질량 백분율이니까. 그럼 내가 원자량을 아니까 그럼 입자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질량 백분율만 주어져도 그럼 그 안에 탄소랑 수소가 입자수가 몇 대 몇이구나. 그러면은 실험식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량 백분율 안에는 그 물질의 실험식이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질량 백분율을 애초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연소 분석입니다. 어떤 화합물을 완전히 싹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랑 물의 질량을 각각 측정하면 그 안에 탄소랑 수소가 얼마큼씩 몇 그램씩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험식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역시 이제 이쪽은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변리사 문제에서는 크게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3.6 화학 반응식은 뭐 너무너무 기본이 되는 거죠. 반응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메테인 더하기 EO2가 CO2 더하기 EH2O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메테인이 연소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 각 물질의 정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메테인 한 개랑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한 개랑 물 분자 두 개가 생성되는 거지 예외는 없죠. 항상 반응식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런 정수 관계를 따라서 반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정수 관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양론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양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예는 뭐냐면은 어떤 반응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어떤 물질이 얼마나 생기냐 또는 얼마나 남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구잡이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일단 반응물의 어떤 질량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은 반응은 항상 정수 대 정수로 일어나니까 그 시료 질량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몰수. 그때 몰 질량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반응 전에 반응물이 입자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균형 반응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생성물이 입자가 몇 개가 생기는지 알 수 있고요. 그 생성물의 질량을 내가 필요하다면은 몰 질량 이용해서 다시 질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론에 내가 능수능란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질량과 입자수의 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또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수 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차원에서 숨 쉬듯이 할 수 있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동차다 그러면은 자동차 핵심 부품에 마찰 계수가 없이 쌩쌩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양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축이 삐걱삐걱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론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까먹게 돼요. 그래서 양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있죠. 반응물 중에서 제일 먼저 소모돼서 0이 되는 그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고,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또 뭐 퍼센트 수득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이제 핵심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22번이에요. 자, 에탄올의 몰질량이 46이에요. 그럼 46이라는 거는 46g per 몰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에탄올 46g과 에탄올 1몰은 등가라는 겁니다. 같은 뜻이,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탄올의 질량 퍼센트가 5%인 맥주 500ml가 있어요. 우리가 맥주 한 잔 마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에탄올 분자가 몇 몰이 있는가? 예. 자, 요거를 이제 체계 없이 계산하면은 막 비례식을 쓰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단위랑 이 디멘션 환산 인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면은 당연히 식을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자, 500ml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밀도를 이용해서 그 500ml의 질량을 구했죠. 이제 요거는 맥주의 질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0분의 5만큼의 에탄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에탄올만의 질량이고, 그럼 그 다음에 이 몰 질량을 이용해서 에탄올의 몰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하면 이제 이런 숫자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산인자를 써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식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하거나 근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근사해서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습관만 만들면 돼요. 한 번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23번을 보면요.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에요. 그럼 180g이 1몰이라는 뜻이죠. 근데 포도당 시료 50g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탄소 원자는 몇 몰 들어있는가? 예, 요거를 딱 읽으면서 곧바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됩니다. 아, 그러면 먼저 포도당 50g이랑 몰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포도당의 몰수를 알 수 있죠. 근데 포도당 한 입자마다 탄소는 6입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50g의 포도당, 요만큼은 50g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 그리고 요 6을 곱하면은 포도당 하나당 탄소 원자는 6개 들어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탄소의 몰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들도 봅시다. 쭉 들어가서 이제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프로페인이 있습니다. 프로페인이 산소에 의해서 연소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프로페인 100g을 모두 완전히 연소시킬 때 산소가 몇 g이 필요하냐 요겁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 머릿속에 딱 구조가 떠올라야 돼요. 아, 프로페인 100g을 일단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페인과 당량인, 예, 그러니까 딱 맞게 필요한 산소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그 몰수를 산소의 질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했다면 반드시 이런 식을 썼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요 바로 다음 단원 용액의 화학 양로 막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비례식으로 풀었다가는 망합니다. 예, 반드시 이런 환산인자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이런 기본기가 튼튼하냐, 그러지 않으냐가 쫙 갈리게 됩니다. 자, 일단 프로페인 100g을 그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요만큼이 프로페인의 몰수예요. 근데 프로페인 하나당 O2는 5입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분의 5를 곱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프로페인과 딱 맞게 반응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온 거예요, 요까지. 요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산소의 몰수를 이제 질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산소의 질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45번도 뭐 비슷합니다. 에탄올이 이제 연소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탄올과 산소의 질량을 둘 다 줬죠. 그럼 둘 다 반응해서 246g의 생성물이 생기나요? 그렇지가 않죠. 반응은 항상 많이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의 반응물이라도 먼저 딱 떨어지면 다른 반응물들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루틴한 과정입니다. 자, 한 개 반응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려면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계수분의 몰수가 제일 작은 반응물이 바로 한 개 반응물이에요. 이제 계산해 보면은 바로 에탄올이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에탄올에서 계수분의 몰수는 요 값이 되고요. 1이죠. O2는 계수분의 몰수가 한 2 정도 되니까 에탄올이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한 개 반응물인 에탄올 46g을 몰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와 당량인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질량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에탄올 하나당 이산화탄소는 2개가 당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분의 2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이게 가장 정확하고 확장성이 높고 에너지도 적고 시간도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요 틀만 갖추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계산은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핵심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자, 이제 화학 양론의 변리사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출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고요. 요건 이제 우리 실전 문제집 문제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돼 왔고,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비하자. 이제 요거를 명확히 하는 게 주제입니다. 일단, 뭐, 옛날 문제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쭉 출제가 되다가, 이제 요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죠. 예.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사실 양론에 넣기는 뭐한데, 어쨌든 뭐, 양론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동위원소랑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43번, 그 다음에 53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55회 때도 출제가 됐죠.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이 동위원소랑 관련된 질량 분석이 전혀 중요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일반화기도 안 나오고 하여튼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만 외우면 돼요. 뭐 제가 지금 다 풀어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외우세요. 뭐냐면은 어떤 원소 A가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브로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에 만약에 질량수가 X인 A랑 Y인 A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고 쳐봐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존재비가 만약에 A 대 B다. 근데 A랑 B랑 더해서 1이 나온다고 해봐요. 만약에 뭐 0.2랑 0.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빨간 구슬하고 파란 구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수많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 구슬이 자연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분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빨간 구슬 두 개, 또는 빨강 파랑, 또는 파랑만 두 개인 세 가지 종류의 A2 분자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종류의 A2 분자의 존재 비는 얼마냐?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면은
각각 a제곱, 2ab, 그리고 b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로는 뭐 최근에도 이렇게 동위원수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양로는 되게 출제율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론이 독립적으로 출제되지 않아서 그렇지 양론 요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용액에 양론에도 들어있고 전기분해에도 들어있고 뭐 속도 평형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론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형 문제를 뭐 무게를 따라서 100g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평형 문제 안에 있는 양론 요소가 50g이 넘어요. 50% 이상의 양론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론은 중요합니다. 4장 화학 반응의 종류와 용액의 화학 양론입니다. 우리가 3장이 화학 양론이었죠.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주로 어떤 환경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용액에 녹아서,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용액 상태로 반응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주변의 중요한 반응들은 다 용액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용액 반응들이 있고 그 반응이랑 관련해서 어떻게 양론 계산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 단원의 주제예요. 그래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저 뒤에 이제 앞으로 뭐 산염기나 침전평형도 독립적으로 공부할 건데 그 내용들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산화환원 반응은 독립적으로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높은 단원입니다. 4장만 내가 잘 공부하면은 여러 단원들도 익숙하고 또 문제 하나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보면은 뭐 수용액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수용액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식의 형태가 있죠. 뭐 완전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하나하나 수용액 반응들을 보는 겁니다. 침전 반응,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 4.7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식을 맞추고 적정과 관련된 양론 계산하기. 요거는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주 좁은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죠. 내가 요거 하나 하면은 문제 하나 맞추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진 않아요.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용액이란 건 뭐냐? 이제 물질에 따라서 물에 녹이면은 이렇게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식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강산 또는 강염기 또는 요 이온들을 포함하는 이온 화합물들은 항상 물에 들어가서 잘 녹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농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뭐 침전 반응과 그 양론. 근데 여기 있는 요 침전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는 게 좋아요. 요거 알면은 두고두고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 이제 물론 저 뒤에 산염기는 두 챕터에 걸쳐서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여기서는 요거는 꼭 외우세요. 강산 6가지 그리고 강염기 4가지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식이에요. 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죠.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산화수 규칙이죠. 산화수라는 게 뭐예요?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원자의 가상 전하입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왜 따지는 거냐면은 우리가 전체 균형 반응 시기에는 전자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몇 개가 이동했는지가 식 자체에는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산화수를 추적을 해보면은 마치 계좌 추적하듯이 이렇게 산화수가 얼마로 변했다면은 전자 몇 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구나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대표적인 산화제랑 환원제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뭐 MnO4-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산화제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여러 가지 금속이라든지 뭐 사유황산 이온이라든지 옥살산 이온 이런 게 이제 유명한 환원제라는 걸 알면은 여러 가지 급박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산화환원 균형 맞추기죠.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산화환원 균형 맞추기를 크게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균형 맞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화수법, 두 번째는 반쪽 반응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믹스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교재 기본서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발하고 이름을 믹스 방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수법과 반쪽 반응법의 어떤 제일 좋은 점을 융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산화수법이라는 거는 이 수용액 반응일 때는 보통 쓰이지 않고요. 수용액과 상관없는 그냥 뭐 기체 반응이라든지 이제 요럴 때는 산화수법으로 쓰입니다. 요걸로 균형을 맞추는 거고 우리가 수용액 반응에서 또는 산성 염기성이라는 요런 단서가 주어졌을 때 균형을 맞춘다. 그럴 때는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반쪽 반응법 또는 믹스 방법. 그러면은 이제 언제 내가 반쪽 반응법을 쓰고 언제 믹스 방법을 쓰느냐. 대부분은요, 믹스 방법이 훨씬 빠르고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믹스된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는 반쪽 반응법이 더 유리하냐면요. 생소한 물질. 예. 딱 봤을 때 이거 처음 보는 물질이다. 되게 생소한 물질이다. 그러면은 반쪽 반응법으로 푸는 게 유리해요. 예. 그래서 결론은 믹스 방법이랑 반쪽 반응법 둘 다 굉장히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풀지가 이제 이렇게 반쪽 반응법에서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풀이가 약간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산성처럼 풀고 염기성이라면 마지막에 OH-만 요 H+를 상쇄시켜서 OH-만 남기게 이렇게 식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다 지금 볼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자, 쭉 넘어가서 요 56번 산성에서 반쪽 반응법 균형 맞추는 요 문제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반쪽 반응법과 믹스 방법을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쪽 반응법을 봐요. 반쪽 반응법의 그 순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 불균형 반응식을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각각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반쪽 반응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합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반쪽 반응의 균형을 맞출 때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는 O도 아니고 H도 아닌 원소 먼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왜냐면은 O랑 H는 어차피 수용액이기 때문에 물이나 H+로 맞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의 균형을 H2O로 맞춥니다. 세 번째는 H의 균형을 H+로 맞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반쪽 반응은 균형이 맞춰진 상태예요. 그리고 두 반쪽 반응을 하나로 합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도록 적당하게 개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원소 균형, 전하 균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에 불균형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MnO4는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MnO4 마이너스가 처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MnO4 마이너스는 당연히 Mn2 플러스가 됐을 테고 Fe2 플러스는 Fe3 플러스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각각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균형을 맞춥니다. 첫 번째는 O도 아니고 H도 아닌 원소니까 여기서는 망간이죠. 근데 망간은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균형은 H2O로 맞추는 거예요. 왼쪽에 산소 4개가 있으니까 오른쪽도 산소 4개 대신 물을 4개 더해줍니다. 그럼 이제 수소가 안 맞잖아요. 수소는 산성 용액이라고 했으니까 H+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에 수소 8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왼쪽에도 수소 8개를 H+ 형태로 더해줍니다. 그런데 전하 균형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총 전하는 플러스 2인데 왼쪽에 총 전하는 여기서 플러스 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왼쪽에만 전자 5개를 더해줘야만 전체의 이 반쪽 반응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와서 요 반쪽 반응의 균형 하나는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쪽 반응도 균형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편하죠. 왜냐면은 여기는 철만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거 다 맞출 거 없이 전하 균형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반쪽 반응은 균형을 맞췄는데 이걸 더해야 될 건데 왼쪽에선 전자 5개가 이동했고 오른쪽에선 전자 1개가 이동하니까 요거를 주고받은 전자 수가 같게 맞추려면은 오른쪽에만 5를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왼쪽에는 곱하기 1, 오른쪽에는 곱하기 5를 해서 다 더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요 산화원원 반응 균형식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반쪽 반응법입니다.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 균형을 맞춰서 더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믹스 방법이란 건 뭐냐? 이제 훨씬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불균형 반응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망간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죠. 그리고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2인데 망간은 산화수가 플러스 2로 변했고 그 다음에 철은 플러스 3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MnO4-라는 이 화합물은 요 이온은 전자 몇 개를 이동시키는 겁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변했으니까 전자 5개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습했듯이 5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쳐요. 철은 산화수가 1만큼 변했으니까 철은 전자 하나를 이동시키는 화학종이죠. Fe2+가. 자, 요건 이제 약속입니다. 각각의 반응물이 전자 몇 개를 이동시키는지를 동그라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받은 전자 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요건 그대로 두고 철에만 5를 곱해야 되겠죠. 철에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반응물의 균형을 맞춘 셈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요거에 맞춰서 MnO4-가 왼쪽에 하나니까 오른쪽에도 Mn2+가 하나일 거고 Fe2+가 왼쪽에 5개면은 오른쪽도 Fe3+가 5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예.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문제의 조건이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산성에서는 전하 균형을 H+로 맞추면 됩니다. 전하 균형. 자, 지금 보면은 예. 왼쪽에 총 전하가 플러스 9죠. 예,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H+를 제외한 나머지 전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총 전하는 플러스 1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성이니까 H+를 어느 쪽에 몇 개를 더해줘야 전하 균형이 맞습니까? 왼쪽에 8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왜 전하 균형을 H+로 맞추려면은 지금 여기 아직 등장하지 않은 화학종은 H+랑 물밖에 없는데 물은 어차피 중성 분자니까 H+만 전하 균형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전하 균형 때문에 H+가 8개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H가 그러면은 왼쪽에 8개니까 오른쪽에는 그러면은 물이 4개가 있으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마지막에 다 확인을 하면은 이제 다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산성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산성용에. 근데 염기성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기성이라고 하더라도 다 산성인 것처럼 균형을 맞추고 마지막에 H+만큼 OH-를 양변에 더해서 물로 상쇄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믹스 방법에서는 전하 균형을 H+가 아니라 OH-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예,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문제 하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양론 계산은 또 이제 더 해야 되는 요소지만 균형 맞추는 거는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막 생소한 물질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단원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출제될 것 같은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쉬웠어요. 막 30페이지 때는 진짜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냥 균형 맞추면은 문제 하나씩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44회 요때는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서는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맞춰서 양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복잡합니다. 그리고 예, 50번. 50번도 나름 생소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반쪽 반응법이든
아니면 믹스 방법이든 뭐 나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회. 예. 요때도 그냥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52번도 균형 하나 맞추는 거고. 그런데 이제 55회 때는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예.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균형을 맞추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무게 퍼센트로 바꾸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커리 때 다 풀어봤으니까 지금 풀 시간은 없고 이렇게 언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8회 때도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 자체가 되게 생소한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59회. 예. 59회도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은 이 과산화수소가 이제 여기서는 철이 전자를,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자체는 전자를 먹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과산화수소가 과연 줬느냐 먹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철은 2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었잖아요.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전자를 이제 먹었겠죠. 그럼 과산화수소가 전자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H2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과산화수소가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은 O2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배경 지식도 이용해야지 풀 수 있는 건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연습하면은 네, 충분히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용액의 화학 양론 쪽은 가성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이 산화환원 반응 균형 맞추기랑 양론 계산은 여러분들이 맘 잡고 한 2시간 정도만 바짝 연습하면 문제 하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